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입니다. 어, 네, 오늘부터는 책읽지라 페이지에서 일요일 밤에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일단 소리가 잘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음, 오늘 소리 잘 들리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늘 제가 이런 지금 여기 장소도 바뀌고 막 페이지도 바뀌어가지고 또 10시 되니까 딱 시작해가지고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오늘부터는 좀 날씨가 풀리지 않을까. 오늘은 일단 추운 것 같고 네, 다음 주도 춥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봄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이 안 보여서 제가 뭐 사운드가 잘 나오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돼요. 이제 책읽지라 시즌 3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라이브는 일요일 밤 10시에 책읽지라 페이지에서만 하려고 하고요. 책벌레 페이지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송, 뭐 게스트를 모시거나 좀 더 기획된 컨텐츠가 있을 때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라이브보다는 이제 제가 금요일에 올렸던 스타일처럼 좀 짧은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드백 주시고 좋은 책도 추천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소리 좀 작다고 올려드릴게요. 네, 공지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 페이지에는 올리고 있는데 먼저 내일 저녁에는 책벌레에서 만나 뵐게요. 내일 밤 10시에 저도 좀 떨리는데 그 까만콩 이본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막 토토질 그 MC도 보셨고 라디오도 굉장히 오래 하셨던 이본 씨랑 그리고 광민지 작가가 같이 책을 썼어요. 이본 그 여자의 뷰티라는 책으로 약간 근데 좀 이너 뷰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가지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워낙 센 캐릭터, 센캐의 원조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많이 오셔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의지력 SOS라는 책을 쓰신 이중석 저자님하고 같이 북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북토크보다는 이제 책 모임인데 두 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의지력을 꺾이지 않고 계속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결심을 세운 다음에 한 달 뒤에도 그 결심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책 모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책 위화의 어디 갔냐? 잠시만요. 위화의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중국 소설가예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중국 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196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4살 어린 56세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근현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최근에 영화화됐던 허삼간 매열기인데요. 먼저 소설로도 나와 있고 CJ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하정우 주연으로. 노동자 허삼관이 너무 가난하니까 피를 계속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겪는 생활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피를 계속 팔아야 되니까 되게 우울하고 슬플 것 같은데 위화 소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블랙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좀 어리숙하지만 재미있고 또 사랑스럽고 또 가족들이랑 행복한 그런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위화가 중국인들에 대한 애정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소설이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영화, 이게 저의 정말 인생 작품인데요. 아까 허삼관 매열기는 그 시대 배경이 중국으로 나오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이 인생은 중국의 근대사를 정말 다 담고 있어요. 뭐,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이라든지, 그런 뭐, 조금 중국의 근대사를 알고 있으면 정말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영화를 장이모 감독이 영화 감독을 했고요. 공리, 지금 여기 보이는 여자가 공리인데 여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인생이 참 세옹지마구나. 안 좋은 일이 왔다가 좋은 일이 왔다가 그러면서 흘러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화의 소설들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허구의 인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희화화돼 있고 풍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정말 실화가 많이 담겨 있고 위화가 좀 담담하게 고백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성장 과정에서 봤던 거, 그리고 느꼈던 것, 그리고 소설에서 내가 다뤘던 인물, 허삼관 매열기의 헐도 있지, 그거 실제 인물이야. 내 주변에 이러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만한 얘기들이에요. 왜냐면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중국에서 못 내고 대만에서 내게 됩니다. 그런 걸 갖고 있고요. 이 책에 이건 목차인데요. 인민, 영수, 독서, 글쓰기, 루쉰, 차이, 혁명, 풀뿌리, 산채, 홀류, 이런 어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개의 키워드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제가 댓글이 지금 안 보여요. 뭐 막 세팅하면서 핸드폰 세팅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진행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지금 웹으로 해서 댓글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잘 못 읽고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며칠 전에 마리텔을 보니까 혼자 막 진행하니까 댓글창에서 소통하는 방송이 아니라 혼자만 진행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표지는 지금은 조금 보이는데 워낙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타입인데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여기 키워드 쓰는 거를 빼먹었네요. 첫 번째 키워드, 읽어드릴 키워드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혁명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문화대혁명을 떠올리실 거고요. 그리고 문화대혁명의 성격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중국의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됐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마오쩌둥이 시인인 거 혹시 아셨나요? 시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시인이 정치하면은 진짜 위험하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막, 뭐, 우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것들이 좀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제 선동되고, 사상과 명분이 중요한 시대였고 또 아버지도 고발하고 타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자보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였다. 매일 아침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갈 때면 내 두 눈은 몹시 긴장하며 길거리 담벼락에 새로 나붙은 대자보를 조심스럽게 훑었다. 나는 제목에 혹시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왜냐면 잠시만요. 그 위화의 아버지는 이제 위화의 집안이 되게 대대로 지주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위화의 아버지는 또 의사였으니까 어떤 권력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좀 타도의 대상이 될까봐 굉장히 그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외과 의사인 동시에 공산당 말단 간부기도 했다. 문화대혁명 초기에 나는 간부인 내 친구 아버지들이 타도 대상이 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죄명은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당권파라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혁명 조반파로부터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구타를 당한 다음 가슴에 커다란 목패를 달고 머리에는 종이로 만든 기다란 고깔 모자를 써야 했다. 그런 모습으로 하루 종일 손에 빗자루를 들고 전전긍긍하면서 대로를 청소했다. 길 가는 사람들은 수시로 그들을 발로 차거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었던 시대니까 사람들이 본성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지 않으면 자기도 반혁명분자로 몰리게 되니까 같이 모두가 비난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형과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책벌을 등에 메고 집에 나선 나는 마침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대자보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대자보의 제목에 눈에 확 띄는 글자로 적혀 있었다. 게다가 도망친 지주와 주자파라는 두 가지 제명이 붙어 있었다. 주자파라는 건 문화대혁명 당시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다는 혐의를 받아 타도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을 주자파라고 합니다. 주자파로 찍히면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던 거죠. 자, 그렇게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로 떨어진 아버지는 스스로 정치극을 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덕분에 가족 전체가 극도로 혁명화된 설을 보내야 했다. 우리 집은 억고 사천반을 먹어야 했다. 이른바 억고 사천반이란 쌀개와 야채를 섞어 함께 찐 다음 둥글게 뭉쳐놓은 음식이었다. 나는 싱겁고 아무 맛도 없는 쌀겨 경단을 두 손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거친 쌀겨가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식도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짐짓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외과 의사다운 어투로 말을 받았다. 아파야 좋은 거야.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억고사첨의 효과가 크다는 뜻이거든. 며칠 후 아버지는 자신의 자벽 자료에서 이 혁명화된 설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마오쩌둥과 공산당에 대한 새빨간 충성심을 표현했다. 섣달 금음 저녁에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비평과 자아 비판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 문화대혁명 시대의 가장 되게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아 비판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남용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자아 비판을 하는 형태인데요. 가족끼리 이걸 진행합니다. 이 말에 나와 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신이 나서 서로 먼저 말을 하겠다고 나섰다. 아버지가 내게 먼저 말해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눈만 깜빡일 뿐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잠시 동안 나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수정주의적인 사고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방금 쌀겨 경단을 먹을 때 식도가 약간 아프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기주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수정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모님은 잠시 상의하시더니 이것 또한 내 사상 깊은 곳에 있는 뿌띠 부르주아 계급의 기풍이 사다를 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수정주의에는 이런 부르주아 계급의 요소가 충만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기주의와 수정주의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에 나는 안심했다. 자, 이게 자아 비평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이기주의와 수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아 비판을 할 게 없으니까 굳이 그 쌀겨를 먹으면서 목이 아팠다는 데서도 이기주의와 수정주의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형이 발언할 차례였다. 형은 아주 오만한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다. 한 번은 자신이 길을 가다가 돈 2번을 주었지만 선생님께 드리지 않고 사탕 2개를 사 먹었다고 했다. 부모님은 엄숙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형의 이런 행위는 방금 내가 말한 행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거기엔 이기주의와 수정주의가 다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 투쟁이 이어졌고 다음은 아버지 차례였다. 두 분 모두 이도 저도 아닌 사소한 잘못을 털어놓으셨고 나와 형은 크게 실망했다. 특히 아버지는 자아 비판을 하시면서 도망친 지주와 주자파 혐의는 언급하시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형이 먼저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형의 태도는 대단히 진지하고 엄숙했다. 아버지는 도망친 지주가 아니었나요?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집이 해방 전에 이미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실행될 때는 이미 중농으로 분류되었다고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지주 계급이 되게 타파를 당했던 시기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마오 주석님을 향해 맹세하실 수 있어요? 지주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도 덩달아 엄숙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고 말씀하셨다. 마오 주석님을 향해 맹세하건대 나는 결코 지주가 아니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덩달아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아버지는 주자파인가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셨다. 당신은 해방 전에 이미 공산당에 참가했지만 줄곧 기술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외과 의사로 일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당권파라고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형을 그대로 흉내내며 오른손을 들어 말했다. 그럼 마오 주석을 향해 맹세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또 아버지한테 따져 묻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고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혁명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은 아버지가 중요한 문제는 피하고 사소한 문제만 고백해놓은 대자보 3장을 읽었다. 대자보를 쓴 거죠. 우리 가족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자보를 어디에 붙일까 하는 문제로 토론을 벌였다. 나는 우리 집 대문에 붙이자고 했다.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섣달 그음에 저녁에 한 위대한 행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형은 영화관 매표소 앞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곳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자보를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부모님은 마음속으로 우리 이 두 철부지 개자식들을 호되게 질책했을 것이다. 두 분은 그저 쇼를 하고 당신들의 혁명 정신과 정치적 각오를 드러내기 위해 대자보를 쓴 것이지 결코 남에게 이런 대자보를 읽히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자술 자료에 한 줄기 빛을 들이울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이다. 자, 이게 문화대혁명에 굉장히 본인이 겪었지만 되게 모순적인 모습을 희화해서 드러낸 거라고 봐요. 저는 위화에 이런 글쓰기 너무 좋은데요. 부모님은 강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 대자보가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것인 만큼 우리 집안에 붙여놓고 수시로 스스로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마오 주석님을 따라 영원히 정확한 노선을 걷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요한 건 이런 자아 비판을 했고 우리는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명분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걸 막 동네방네 써붙여야 되는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자식들은 그 부모의 속을 모르고 이제 부모를 비판하고 그랬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다음에 또 혁명에 관해서 정말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위화는 사실 근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솔직하게 자기는 내부의 중국인이지만 반성을 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이란 무엇인가? 내 과거 기억 속의 해답은 온갖 주장들로 뒤죽박죽이었다. 혁명은 우리 삶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웠다. 오늘까지 혁명의 전호였던 사람이 내일은 계급의 적이 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기억은 한 친구의 부친과 관련된 것으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무척 친절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타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분은 공산당의 정치체제에서 일개 하급 관리에 불과했는데도 주자파라는 죄명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분을 무척 좋아했다. 길에서 나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항상 따스한 웃음을 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가 당신 아들의 친구라는 걸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이 타도 대상이 된 뒤에도 나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놀라운 웃음을 잃고 말았다. 그분의 두 눈은 나를 볼 때마다 아주 빠르게 깜빡였다. 타도 대상이 된 몇 달 동안 그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했지만 나는 조반파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볼 때마다 그분은 항상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그분의 아들, 즉 내 학교 친구는 아버지가 타도 대상이 된 뒤로는 아들의 눈빛도 두려움과 놀라움에 차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수업종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도 전에 우리는 책보를 등에 맨 채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도 운동장에 나오긴 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그의 부친이 날이 밝기 전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시련을 견디지 못한 그분이 일찌감치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감춘 채 아내와 아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게 삶과 죽음을 배회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나중에 그분의 아들은 그날 새벽 꿈속에서 아빠가 침대맡에서 잠시 서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우물에 몸을 던지기 전날에도 나는 거리에서 그분을 본 적이 있다. 이마에 피가 흘렀고 걸음걸이는 조금 불안정했다. 서양의 약한 햇빛 속에서 그분의 오른손은 아들의 작고 가냘픈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무척 다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아들과 가볍게 웃으며 얘기를 나누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내가 베이징의 집에서 형제라는 소설을 쓸 때도 석양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두 부자의 따스한 모습이 계속 눈앞을 맴돌았다. 어쩌면 내가 소설 형제에서 묘사한 숭판핑은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때의 장면 속을 걸어오던 인물들인지도 모른다. 이게 되게 그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면은 역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 역시 짱깨들은 말이 안 된다. 뭐 공산주의니까 그렇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근대화의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문화대혁명의 특징은 그게 꼭 정부 주도나 뭐 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끼리 주민들을 또 가족끼리 아버지를 타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뭐랄까 주자파 저 사람은 자본주의를 신봉했어 혹은 자본주의 길을 따라갔어라고 낙인이 찍히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이렇게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굉장히 밝은 미소의 소유자였고 아들도 그랬었는데 아들도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가 주자파로 몰린 다음에는 운동장에서 계속 혼자 서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왜냐면 주자파의 아들이니까. 네, 이제 그런 사실 문화대혁명의 그 어두운 이면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꼭 이제 문화대혁명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라는 챕터에서 차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시와 지금의 차이도 있고요. 또 어떤 양극화, 중국이 오늘이 가지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중국의 근대사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중국의 문화, 그리고 그게 발생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날의 중국을 보면 뿌연 잿빛 하늘 아래 도시의 고층 빌딩이 마치 숲처럼 군락을 이루어 높이 솟아있고 고속도로가 종행으로 교차하면서 강줄기보다 더 조밀하게 펼쳐져 있다. 얼굴에 기름이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손님 2~3천 명이 한꺼번에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당이 부지기수다. 중국 식당은 진짜 커요. 한 건물이 다 식당이어서 그런 것도 엄청 많죠. 하지만 멀리 뛰기 한 번만 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인 30년 전만 해도 고층 빌딩은 구경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정량 배급제 안에서 생활했다. 매달 1인당 양표 27근이 지급되었다. 이는 남성들의 경우이고 여성들에게는 양표 25근이 지급되었고 그 시대는 이제 식량을 구입할 때 돈이나 양표를 지급해야 했고 돼지고기나 식용유를 살 때는 육포와 유포를 돈과 함께 지불해야 했다. 그러니까 돈이나 그런 어떤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었다. 포표라는 것도 있어서 돈이나 포표를 가지고 포목점에 가야 천을 살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재봉소에 가서 치수를 재고 옷을 맞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옷을 지어 입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것은 우리나라랑도 비슷하지만 이런 표로 살 수 있었던 제도는 이제 공산주의의 특징이겠죠. 우리 세대는 이처럼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농민들 수중에 유표가 약간 남을 때가 있었다. 농민들이 밭에서 유채 씨앗을 모아다가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름 공장에 가져다 주면 국가는 유표를 대가로 주었다. 이렇게 미미한 수량의 유표는 당시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외 수입원이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병을 치료할 돈을 마련하거나 혼례를 준비할 때가 되면 몰래 도시로 가서 수중에 있는 유표를 팔곤 했다. 공유제가 정착된 시대에 이런 행위는 일종의 투기였다. 불법이었던 거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열몇 남짓 되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신이 나서 이런 투기 행위를 단속하는 대열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그 위화도 뭐 못됐다고 하기에는 일단 시대적으로 자기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했던 못된 짓을 여기서 고백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작은 마을의 진모시장에 매복하여 사냥개가 사냥감을 기다리듯이 각자 길모퉁이나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일단 누군가 몰래 유표를 파는 현장을 발견하면 곧장 달려들어 그 투기 분자를 체포하고 유표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투기 단속반 사무실로 압송했다. 우리는 강자를 두려워하고 약자를 능욕하면서 이를 커다란 즐거움으로 삼았다. 전과가 대단했지만 붙잡힌 투기 매매 분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농민들이었고 압수된 유표도 한근 이하였다. 게다가 이들 농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다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유일한 반응은 엉엉 울면서 자신들의 유표가 가차없이 몰수되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그 힘이 세고 신체 건장한 농민을 붙잡는데요. 이제 유표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들이 가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은 거죠. 하마터면 우리는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놓아줄 뻔했다. 다행히 우리 쪽 사람이 많아 사방에서 그를 포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몇몇 친구들의 손에는 벽돌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도 그는 오른 주먹을 굳게 쥐고 있었고 왼손으로는 격렬하게 우리를 밀쳐대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오른손에 유표를 쥐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두 명이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오른팔을 땅바닥에 누르고 있는 사이 한 친구가 벽돌로 그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오른손이 피범벅이 되고서야 그의 꽉 쥔 주먹은 평평한 손바닥으로 변했고 우리는 피에 젖은 유표 몇 장을 볼 수 있었다. 신문이 시작되자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왼손으로 핏자국을 닦으면서 자신의 투기 행위를 승순히 털어놓았다. 그는 9근에 해당하는 유표는 자신의 혼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것이고 나머지 3근에 해당하는 유표는 자기 집에서 절약하여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이미 반년 동안 기름 한 방울 먹지 못했고 식사 때마다 채소를 소금물에 데친 것이 반찬의 전부였다는 것이었다. 그가 풀려난 뒤에도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아침을 맞는 마을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쉬지 않고 질책을 해댔다.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눈물을 보았다. 그는 방금 떠오른 태양 아래로 걸어가면서 부상당한 손을 가슴에 모았다.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안고 얼굴에는 핏자국과 눈물이 가득한 채 길고 긴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착했던 젊은 농민이 그 뒤로 제때에 무사히 결혼을 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그가 그 뒤로 얼마나 힘들게 9근에 달하는 유표를 배상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당시 우리가 벽돌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을 때 그가 주먹을 휘둘러 반격하지 않고 애써 분노를 억제하면서 그저 손바닥으로 우리를 밀쳐내기만 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이런 게 중국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슬픈 역사겠죠. 그리고 이제 위화가 너무 진짜 좋은 거는 이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써내려가는데 보는 동안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 얘기만 하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날에도
오늘날은 사실 상거래가 불법은 아니죠. 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노점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노점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관료들의 눈에는 도처에 노점상이 출현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른바 조화사회, 지금, 중국의 어떤 지향하는 지향점이 우리는 조화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가 노점상이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속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위풍당당한 성시종합관리집법국이라는 플레임의 성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관 대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30여 년 전 우리 같은 고등학생들이 농민들에게서 유표를 빼앗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관 대원들이 노점상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도 전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조건 그들의 물건을 몰수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다. 그런데 최근에 그 노점 상인이 한 명이 법을 집행하는 성관 대원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점상들과 성관 대원들의 갈등 문제가 마침내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각종 매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이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친 폭력으로 노점상의 수레와 물품을 몰수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 내부의 여론이 꼭 그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뺏어야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과거의 투기분자들과 오늘날의 노점상이 재물을 몰수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생존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일까?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생존 반응도 달라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형태의 각도에서 볼 때 문화대혁명의 시기는 아주 단순한 시대였던 데 비해 오늘날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이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이처럼 흑백이 분명한 시대였다. 적은 영원히 착오를 범하고 우리는 영원히 정확하다는 것이 그 시대의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이라는 인식이 명확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적이 정확하고 우리도 틀릴 때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물을 수 없었다. 마오쩌둥 이후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 라고 말한 덩샤오핑의 말이, 등소평의 말이 오늘날 변화한 시대의 기본적 특징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이 한마디는 마오쩌둥의 사회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중국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온 사실, 즉 잘못된 것과 정확한 것은 항상 같은 사물 안에 존재하며 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이 한마디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논쟁을 종식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화대혁명 시대에는 나쁜 놈, 좋은 놈,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명확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가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등소평이 나와서 뭐 돈만 벌면 되지, 뭐 자본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때로는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차이가 바로 그런 단어다. 30여 년 전 중국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사회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일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 공허한 방식으로 공허한 차이를 떠벌린다. 네, 여기까지. 저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파트가 제일 좋았는데, 저는 위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화는 중국인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중국의 근대에 오면서의 과오를 좀 낱낱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서 저는 신나가지고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댓글 새로 고침해보니까 많이 달렸네요. 안신일님도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핸드폰 세팅을 미리 못 해놔가지고 댓글을 보면서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내일은 이보님과 함께 책벌레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까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